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두고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집값이 반등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앞으로는 또 무섭게 떨어질 거야?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내가 주관적이게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낙폭 둔화, 강남 3구 완연한 상승세. 이게 2023년 5월 18일 기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강남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 작년 7월 이후 첫 반등.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반등,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 첫 반등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남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집값이 4개월 연속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하락하는 폭이 컸다면 그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6주째 낙폭 감소, 반등 여부 주목.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반등할지 말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마음이 좀 심장이 두근두근 되거나 아니면 나 빨리 부동산을 보러 가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댄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유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 3,000건 넘어 바닥 다지기. 이게 5월 22일 기사고요. 3,000건이 넘어가는구나. 예전에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많아져야 된다는데 이 3,000건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4개월째 상승세. 이거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떤 영향인지 봤더니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나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규제 완화에 수도권 아파트 값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2억 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비쌌던 곳, 그런 상태에서 많이 떨어졌던 곳은 이번에 오를 때 2억이 오른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순식간에 이 가격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유장 반등,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거래량 회복, 이 두 가지 때문에 서울 주택 사업 경기도 1년 1개월 만에 긍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서울 주택 사업 경기라고 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흔히 볼 수는 없는 지표일 것 같은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부동산 반등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실제 주택사업 경기 지수라는 거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500개 정도가 됩니다. 주택 공급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시장의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거나 이제 내가 건설을 했을 때, 주택을 만들었을 때 팔리지 않았을 때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이 아파트라든지 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한테는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기대 지표라는 게 있고 실적이라는 지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망 있죠. 파란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전망이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실적입니다. 전망 지표가 조금 더 먼저 가 있는 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전망을 하고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전망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인다. 전망을 했을 때 2016년 6월이 좋을 거다라고 최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시장은 2016년 4월 또는 5월에서 최고점을 찍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 지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선행 지표로서 참고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표가 지수 평균이 82.3이에요. 그런데 그 평균을 넘었습니다. 이 지표에서 수치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지금 75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하강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5부터
115까지는 보합 국면, 시장이 그냥 보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 이 이상이 됐을 때 이 지표는 200까지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115부터 200까지는 상승 국면이구나, 시장이 정말 좋은 장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표가 어때요? 지금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조금 넘어간 지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보는 지표는 이렇게 100을 딱 그었을 때, 이 지표를 봤을 때 100을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표 자체는 100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주인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랑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 집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봐야 돼요.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좋지 않아지는구나는 누구보다도 공급자가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망이 좋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강 국면에서 가장 떨어진 지수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집을 지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공급을 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지표가 있으면 시장이 당연히 좋지 않고, 그 시장을 당연히 반영하듯이 집값 자체도 좋지 않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 지표가 점점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집을 짓기에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같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봤는데, 이 지표가 사실 딱 지표 하나만 보고 지금 평균치보다 좀 넘었다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어땠지? 지난달은 어땠지? 지지난달은 어땠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과 4월 비교 지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좀 유의 깊게 봐주면 좋은 지표는 서울이에요. 서울이 2023년 3월에 전망지수가 88.2였습니다. 4월에는 78이 없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떨어진 지표였는데 이번에 106.6이 됐습니다. 거의 30 정도가 오른 지표인데요. 전월 대비 28.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도 12.9가 올랐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은 그래도 점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대비 5월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28.6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인천도 13.4, 경기도도 5.4, 수도권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남, 그리고 경상도 지역, 경북을 제외한 대구, 울산, 경남, 부산까지도 조금 오름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충북 지역 또 좀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광주는 20 정도가 올랐고요. 전남은 2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좀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우리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보지 않는 지표일 텐데,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표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KB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KB 통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빨간색으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서울 매매 지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된 부분이 매매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집값 속에서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며 좀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제 상승으로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하락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좋았던 지역,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은 주간 지표로 봤을 때는 반등했던 지역들조차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단단위로 봤을 때, 아파트 한 개 개별 아파트로 봤을 때는 그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좀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고, 여전히 보합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여전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특정 지어가지고 얘는 무조건 오를 거야, 이 지역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의 반복인 시장 속에서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시장,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바뀌어가는 국면, 예를 들어서 하락으로 됐다가 다시 또 상승됐다가 하락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9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특정 지어서 지금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으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폭을 줄여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고 그 뒤에는 이 하락폭을 좀 더 줄여갈 때, 그리고 또는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그 반전되는 시장 속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값의 이제 하락폭이 줄어든 원인 첫 번째예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도 좀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매 위주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금매조차도 거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그 옆에 내려갔다는 파란색 화살표가 보였을 거예요. 이제 이 가격보다 기존에는 더 비쌌는데 내려서 내놓는 거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화살표를 좀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외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 단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진 지역이 많아졌다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생겼고, 이게 규제가 더 완화되면서 주택 가격도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 소득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DSR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보금자리를 실제로 마련할 수 있게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금매로 나온 매물들을 매수를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실제로 정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었다가 최근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수치가 지금 4월 기준으로 3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시장이 좋아지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5천 정도는 넘어가는 거 좀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평균 자체가 6,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사람들의 심리가 더 많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두 번째는 전세가의 낙폭이 감소했어요. 이 말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매가 자체가 전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의 아파트가 전세가보다 매매값이 전세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도 매매값도 같이 내려가다가 전세값 하락폭이 더 컸었거든요. 전세가 하락폭이 더 컸는데 이 하락폭을 더 줄여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매매값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매매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가 내리면 나도 계속 내리려고 했는데 전세가 멈췄네? 전세가 하락폭을 줄이고 있네? 이러다가 나 마주칠 것 같은데? 쿵 부딪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겠죠. 그런 영향 때문에 전세가의 낙폭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님, 이게 왜 매매가랑 전세가가 아래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매값이 전세값이 됐을 때 여전히 전세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매매로 갈아타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같다면 매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매매값이 반등을 하게 되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는 거의 붙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실제로 전세가의 낙폭이요, 마지막 쪽을 보시게 되면 하락폭이 컸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4%가 넘어갈 정도로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하락폭보다 전세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에 많이 전세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금리도 지금 오늘 기준금리가 나왔는데 기준금리도 동결을 했죠. 실제로 미국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국 경제 상황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세 금리, 전세 이자 자체에 부담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자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세 계약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의 시그널을 알아야 되죠. 어떤 시그널이 있었고 그 어떤 시그널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내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나올 때 나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매매 지수와 서울 전세 지수 KB 통계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붉은색이 매매 지수, 그리고 푸른색이 전세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했던 시절을 딱 봤을 때 이 두 곳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98년도와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색은 매매, 파란색은 전세라고 보셨을 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봤을 때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와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전세가 더 빨리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끌고 올립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에 따라서 매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됐을 때 매매와 전세가 너무나 쿵 부딪힐 정도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만약에 만나게 되면 먼저 튕겨나가는 쪽은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지수가 먼저 오르고 나서 매매값에 그런 반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전세 기울기가 좀 더 급하네, 그 뒤에 매매값이 따라오르네, 이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세 폭이,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세가 상승한다 라는 시그널을 기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이 지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KB 부동산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일 위에 상단에 뜨게 될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가장 왼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메뉴라는 햄버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KB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KB 통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를 자주 보는데 주간 통계와 월간 통계를 봐요. 근데 이렇게 긴 시계열을 볼 때는 KB 월간 통계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KB 주간 통계는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길게 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주간 통계보다는 월간 통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전세가가 반등한 후에 매매가가 반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전세가의 흐름을 정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아파트를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지역이 있다면 지역의 전세가를 보고 계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서울시의 흐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전세의 흐름을 바라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지수에서 거래량까지 포함을 시켜놨어요. 이제 파란색은 매매 거래량을 나타낸 거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010년도부터 전세 거래량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가 좀 많네 라는 생각도 들고, 매매 거래량보다는 확실히 전세 거래량이 많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간을 봤을 때 최근과 비슷한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이 현재, 미래에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시장에서 이럴 거야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과 나는 아무도 모르는 채 감에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매 평균 거래량은 6,500건입니다. 그리고 전세 평균 거래량은 15,000건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매 거래량은 거의 없지만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이제 매매로 하지 않을 때는 전월세로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과거 시장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어요. 녹색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런 구간의 시장은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매매 거래량 평균보다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우상향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폭발할 때죠. 이렇게 만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몇몇 곳은 전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곳들도 생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조금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은 전세 거래량 많습니다. 반면에 매매 거래량은 거래량 평균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녹색에 가까울까요? 주황색에 가까울까요? 빨간색 박스 표시를 한 곳이 가까울까요? 오히려 녹색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장을 기다리면서 시나리오를 짜면 될까요? 주황색이겠죠. 매매 거래량 자체가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희님, 저 빨간색 박스일 때는 집값이 어땠던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녹색 부분일 때는 여전히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선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황색 불이 됐을 때는 그 매매 지수가 보합을 하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매매 거래 평균량보다 조금씩 많아지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구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또는 보합을 할지 하락으로 다시 내려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도 가격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싼 곳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싼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좀 저렴한 아파트 가격을 하고 있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연히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가격 레벨로 봤을 때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걸 아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 가격 레벨이 어느 정도 기억은 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아는 게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 지표를 가져왔는데 주위 뭐야? 지금 초심을 잃은 건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 방송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린 부분도 있고 이 지표 지수 자체가 금리 그리고 소득 집값 이 세 가지를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 집값을 봤을 때 이게 거품인 구간인지 아니면 적정한 구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는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 대출을 상환하는 해야 되는 부담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 지표가 100이라고 보게 되면 내 급여의 25%를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표가 200이라고 한다면 내 급여의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 내 급여 50%를 내야 되는 정도의 수치, 200이 넘어갔던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 지표를 봤을 때 19년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을 봤을 때
130 정도가 돼요. 지금 130보다 200 근처에 있으니까 130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집수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서울 매매 지수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 곳이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각지게 나오는 이유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서울 매매지수 같은 경우는 월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상의 차이는 나지만 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집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높았을 때는 매매지수가 높았죠. 그 반면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낮았을 때는 주택가격 또한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들,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았죠. 집을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났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표가 내려갈 수 있죠. 내려갔을 때 얼마 정도면 조금은 더 유익 있게 봐야 되는지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130에 140 정도 지표가 된다면 거품은 많이 빠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금리가 내려간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값이 싸진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내 급여가 300일 때와 내 급여가 500일 때는 느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내려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집값,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리가 내려갈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내려갈수록, 소득이 올라갈수록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호님, 그러면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주택구입 부담지수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통계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테마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주택금융지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주택구입 부담지수에서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 모양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조회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지역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원래 디폴트로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분기 앞에 있는 이 체크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체크를 바꾼 다음에 2024년 1월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해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서울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는 116.3이었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2022년 4분기에는 198.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여기 띄워두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가공을 해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말씀을 드렸고, 금리, 소득, 집값과 연관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6,500건 정도 매매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데, 이 거래량이 우상향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을 때 5천이 넘어간다. 5천이 넘어가게 되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많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세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 전세값이 오르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매매가와 절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매매가 자체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내가 만약에 어떤 기사를 보거나 어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좀 자극적인 기사를 보더라도 내 주관하에, 내 기준하에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것보다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거는 지금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비싼지 싼지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지표 세 가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거래량, 전세가의 흐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자주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꾸준하게 봐주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